어느 여름밤 나는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유명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 괴담이 돌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었다. 우리는 그 집을 탐험해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 이끌려 늦은 시간에 그곳으로 떠났다. 도착했을 때 집은 생각보다 훨씬 기괴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집을 비추고 있었고 집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후레쉬를 켜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삐걱거렸고 마루는 우리가 디딜 때마다 소리를 냈다. 집 안은 한기가 돌고 어딘가 모르게 오싹한 느낌이 가득했다.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은 삭막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듯했다. 우리는 주방과 거실을 돌아다녔으며 각 방을 확인하면서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때 갑자기 냉기와 함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우리는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은 혼자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친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바닥에는 여기서 나가라는 붉은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계단이 있었다. 망설였지만 우리는 탐험을 계속하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가자 더 짙은 냉기와 함께 심장이 두근대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2층에 도달했을 때 또 다른 문이 보였고 그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무릎까지 내려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차가운 공포가 우리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동자는 새빨갛게 빛났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문을 닫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우리 중 하나가 실수로 넘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경황 없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한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무언가가 자기 팔을 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팔에는 검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차까지 달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지만 그날의 사건에 대한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친구의 팔에 남았던 손자국도 몇 주가 지나자 점점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 집에서는 과거의 일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고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이 집에서 기이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의 경험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며 나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차라리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과거의 그날은 우리의 기억 속에 길이 남아 여전히 밤이면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른다. 이상한 집에서의 그날 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같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런 경험은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와 친구들은 서울 근교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곳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첫날 밤이 되자 우리는 시골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다. 마을 주변에는 오래된 민가와 작은 숲이 있었고 밤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어 어두웠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길을 따라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보니 문득 오래되고 버려진 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외벽은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집은 유령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에게 그 안을 탐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못 이겨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우리를 감쌌다. 집안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비추며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가족으로 보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표정하고 차갑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방금까지도 꺼져 있던 오래된 라디오에서 불쑥 노이즈 소리와 함께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우리가 방에서 빠져나오려는데 사진 속 가족 중 한 명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아이가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당황해서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후에 더 기묘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점차 생소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분명히 우리가 걸어서 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길목이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듯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다그쳤다. 결국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을에서 일정을 빠르게 마치고 다음날 아침 도심으로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날 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그 일을 이야기할 때면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그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지금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 마을과 관련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이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가 실종되고 가족들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다. 그 기사를 읽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우리는 소름이 돋았다. 마치 그 아이의 미소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 썰들을 읽고 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오싹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런 이야기를 찾을 때마다 밤새도록 읽곤 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각각의 스마트폰을 들고 방 불을 끈 채 침대에 걸터 앉았다. 우리가 그날 밤에 발견한 이야기는 기묘한 휴대폰 메시지라는 제목이었다. 제목부터 흥미로웠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대학생인 주인공은 어느 날 밤 심심함을 달래려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인기 있는 공포 게시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공포 체험담이 올라와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무서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 중에서 기묘한 휴대폰 메시지라는 글에 눈길이 갔다. 이야기의 주인공도 휴대폰을 통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어느 날 밤 주인공은 늦게까지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서자 피곤함이 몰려왔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을 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너 봐. 처음엔 장난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부터 주인공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소름이 돋았다. 주인공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그저 고요한 밤거리뿐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책상에 앉으려는 찰나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뒤를 봐 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진짜 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책상에 앉았지만 다음 순간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곧 만나자. 이번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주인공은 매트 아래에 숨겨둔 백의 방망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리고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가 침대 아래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저 뭔가의 장난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주인공은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발신자의 번호가 추적 불가능한 번호였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주인공은 여러 번 같은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점점 더 불길해졌고 마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을 때는 공포영화 재미있었어? 라는 메시지가, 도서관에 갔을 때는 공부는 잘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왔다. 결국 주인공은 학교 근처의 한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인공은 자고 있는 동안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자신은 어두운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지만 꿈속에서는 끝없이 좁아지는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잠에서 깬 주인공은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이번에도 역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단 한마디였다. 이제 곧. 주인공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그래도 한동안은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고 예전의 불안감도 차츰 사라졌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하지만 어느 늦은 밤 새 번호로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숨을 수 없어 라는 메시지였다. 그 순간 주인공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내 친구들은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너무 잔인하고 실제였다면 그 끝이 더욱 궁금했다. 정말로 그 후 주인공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각자 추측을 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밤 우리의 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여름 밤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에게 휴대폰의 알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었다.